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NBA 핫 이슈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한 2개 정도 주제를 좀 이렇게 약간 좀 깊게 했다면 이제는 양호한 모습으로 해보려고. 그렇죠. 아니 뭐 NBA 팀 30개 아닙니까? 그렇죠. NBA 개막이 또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번 해보.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5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브루클린. 개막 초반에 가장 핫한 팀이죠. 그렇죠. 지금 오늘 사실 샬럿에 좀 황당한 패배를 그렇죠. 당하긴 했지만 개막 2연승을 거뒀고 그 과정에서 보스턴을 여유 있게 눌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카이리 어빙과 케빈 두란트, 야, 이 두 조합이 진짜 만만치 않다. 그렇죠. 여기에 카리스 로버트라든가, 뭐 예. 스펜서 디니드, 거기에 절친인 디안드레 조단까지 그렇죠. 나오면서 지금 뭐 브루클린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동부의 어떤 왕자를 노릴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나아가서 파이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브루클린을 동부 1위로 어떤 예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좀 마음 근데 편하게. 잠깐만요. 예. 말투가 살짝 좀 거만해지는데 왜 그래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야죠. 예. 지금 당연히 이제 세 경기 했는데. 그렇죠. 예, 예. 제가 이거 주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브루클린 얘기해야 됩니다. 네, 네. 예, 제가 1위로 났거든요. 네. 예, 아무튼 그런데 일단 이제 가장 놀라운 것은 아니 케빈 듀란트가 아팠던 사람이 맞느냐?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케빈 듀란트의 어떤 클래스는 뭐 영원하다. 그래서 뭐 파워랭킹 5위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제 말투가 이랬나요?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듀란트가 초반의 플레이들을 보면은 지금 거의 부상의 어떤 여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냥 계속 시즌 치러왔던 선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이런 폼을 시즌 내내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역시 MVP 후보로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클린 탑2 안에 든다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폼이 좋고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카이리 어빙과 케빈 듀란트가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초반에 어떤 브루클린 경기들을 보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쓰더라고요. 어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KBL 얘기할 때 허훈의 어떤 볼 소유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NBA의 허훈, 카이리 어빙도 볼 소유가 줄어들었어요. 브루클린에서. 그렇습니다. 이 선수 입만한 틀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볼 소유 줄어들 만큼 이제 어떤 멘트도 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브루클린 공격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 초반에 보이는 것이 양쪽으로 이제 두 명씩 배치해놓고 탑에 디안드레 조던 세우고 한쪽 사이드에서 카이리 어빙과 케빈 듀란트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 커딩과 어떤 팝아웃을 노리는 이런 형태로도 패턴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볼 없는 상태에서 뭉쳐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비 입장에서는 이 둘 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공격수들, 무서운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혼돈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둘 중에 한 명만 그냥 잠깐만 찬스 나도 그냥 이 선수들은 그냥 슛 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루클린이 선수들의 슈팅력을 극대화하는 여기에는 조 해리스라는 좋은 슈터까지 같이 끼우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스티븐 애쉬 감독도 시즌 초반에 브루클린 경기력만큼 좀 순항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브루클린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도 있었는데 첫 번째 어빙과 듀란트의 폼이 어떨까? 괜찮다. 그 듀란트는 로드 매니지먼트만 어느 정도 해주면 된다. 그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코어는 가지고 간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수비가 괜찮을 것인가? 수비 괜찮아졌다. 나름 나쁘지 않다. 그쵸.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스티븐 애쉬 초보 감독인데 이 어빙과 듀란트를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잘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에서 가장 불만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너무 빡빡한 시스템. 그쵸. 자기가 이제 뭔가 1대1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섞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NBA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퍼스타가 어떤 경기를 갖다 지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유연성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골든 스테이트는 너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뭔가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브 커 감독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 부분을 스티븐 애쉬 감독한테 건의했더니 이걸 다 받아주면서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을 짜갖고 거기에서 어빙과 듀란트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브루클린이 진짜 실제로 개막 초반 2연승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게다가 벤치에서 어떤 그 카리스 르버트라든가 제라델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존재감도 있기 때문에 주전과 벤치 그리고 어떤 코칭 스태프 이런 3인일체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CBS 스포츠에서는 브루클린이 결국 정규리그에서 4위 안에는 들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래도 핵심 수비수가 없다 지금. 브루클린. 그래서 수비에서 어떤 약점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규리그에서 이제 쭉 연승을 끌고 갈 때는 어떤 접전 상황에서 수비로 이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듀란트가 로드 매니지먼트로 빠졌을 때 어떤 승률이 하락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뭐 동부에서 한 4위 안에 들 수 있는 그 상위 시드가 되지 않고 그 밑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갖다 좀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브루클린은 찐이야. 예. 예. 굉장히 혹시 제가 듣기 소문에 브루클린 선수 한 명을 이 판타지에서 데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어빙 데리고 있죠. 예. 그래서 유독 이렇게 신나셨군요. 아, 예. 좋아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좋아요. 예. 골든 스테이트가 2연패 이후에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한테 극적인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 데벨리의 예. 어떤 그 석점슛으로 이제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하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양쪽에서 윙에서 어떤 커리를 도와줘야 될 이 포워드들 앤드류 위긴스, 켈리 우브레에 계속되는 부진. 물론 위긴스가 시카고전에서는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하고 밖에서 던진 점퍼들이 다 림을 빗나가는 이런 상황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커리 쪽에 옵션이 좀 과하게 좀 이제 쏠리다 보니까 커리조차도 좀 리듬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시카고전 전까지만 해도 공수 효율 지수가 모두 리그 꼴찌였어요. 그렇죠. 근데 시카고전에서 지금 138점을 줬거든요. 네. 지금 공격과 수비 모두 다시 지금 아예 틀을 다시 잡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가 지난 시즌도 멤버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초반에 엄청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 얘기할 때 하셨지만은 골든스테이트 시스템 자체가 나름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2대2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볼은 움직임 많이 가져가면서 타이밍 맞게 스크린 걸어주고 그 타이밍 맞게 다른 쪽에서 움직여주고 컷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궤도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난 시즌도 골든스테이트가 시즌 중반에 들어가니까 그게 좀 되기 시작하면서 멤버가 안 좋지만은 경기력이 괜찮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팀이다 지금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수비에서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두 팀 모두 수비가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트랜지션이 빠르거나 그런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자리를 못 잡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5명의 어떤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커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커리는 시스템에서 특화된 그런 선수지 자, 스스로 1옵션이 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고 득점은 올리지만 그 부분들이 그 다른 팀원들에게 어떤 시너지가 가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드캐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케빈 듀란트라든가 르브론 제임스라든가 뭐 이런 하든 선수들, 이런 선수들처럼. 제임스 하든이라든가 데미안 릴라드 이런 선수들처럼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복합적으로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원도 부족한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커리가 1옵션 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 봐요. 한계가 있다. 네네. 예. 저는 조금 지금은 커리에게 너무 잔혹한 환경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니 제임스 하든 지난 경기 활약 보면은 하든은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다른 멤버들의 클래스가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골든스테이트라는 팀 자체가 호흡이 어느 정도 맞아가야 같이 팀 승리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 10경기에서 20경기를 좀 치르고 나서 좀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위긴스 그리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 지금 야투율 폭망이고요. 예, 지금 그리고 뭐 예. 그 위긴스는 딱 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보다 좀 나아지겠지만 딱 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2014년에 드래프트 1순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6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적응이고 뭐 환경 탓할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 정도 어떤 틀 그냥 딱 그 정도 실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아이즈먼은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팀의 어떤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름 지금 연착륙은 하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자 트레이 영이 엄청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과연 돈치치와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명이 드래프트 동기죠. 2018년 드래프트. 네. 이제 돈치치가 3순위고 트레이 형이 5순위였고 네. 사실 애틀랜타가 3순위를 뽑아놓고 트레이드에서 굳이 트레이 형을 데려왔어요. 돈치치를 보내고. 트레이니까요. 트레이. 네. 그렇군요. 예. 네네. 아무튼 트레이 형과 돈치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운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라이벌로 불릴 만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돈치치가 초반 2년에 너무 바짝 자라면서 이게 약간 둘 사이에 약간 클래스가 있다. 애틀랜타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즌 초반 트레이 형 퍼포먼스를 보면은
트레이 형이 돈치치한테 안 밀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트레이 형? 기본적으로 돈치치나 트레이나 수비에 어떤 약점이 좀 있는 그런 선수들이긴 한데 돈치치는 지난 시즌에 워낙 공격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수비 약점까지 다 커버를 해버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슈퍼스타 반열에 올라버렸죠. 근데 트레이 형 같은 경우에 저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격의 어떤 폭발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좀 작고 그쵸. 그런 점에서 어떤 팀의 공헌도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한 단계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올 시즌에 이렇게 보면 트레이 형의 어떤 그런 공격 폭발력이 돈치치만큼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개막 2경기밖에 저희가 뭐 보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 형 같은 경우에도 돈치치만큼의 어떤 레벨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이미 둘은 동레벨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왜냐면 지금 트레이 형이 돈치치에 비해서 좀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이제 이동현 기자가 말씀한 부분에 플러스 그래서 애틀랜타 성적이 안 나왔죠. 지금 그렇죠. 애틀랜타는 계속 탱킹 네, 팀이었는데 그렇죠. 올 시즌에 애틀랜타가 분명히 플레이오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지금 트레이 형이 솔직히 애틀랜타가 지금 폭풍 영입한 팀이잖아요. 보그단 보그다미치 왔고 다닐로 갈리날리도 왔고 멤버가 되게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상황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던 거 그냥 원맨 팀일 때 하던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팀도 승리를 그냥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잡아서 트레이 형은 올 시즌 중에 MVP 레이스에도 돈치치랑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지금 클린트 카펠라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갈리나리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물론 식스맨 뭐 롤러 나오겠지만 그리고 라전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나왔을 때 트레이 형이 이 선수들하고 합을 맞췄을 때 뭔가 시너지가 더 나온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왜냐면 돈치치는 그런 부분을 지난 시즌 고스란히 보여줬고 플레이오프라는 큰 무대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트레이 형이 이제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카펠라가 딱 돌아왔을 때 존 콜린스, 카펠라 그리고 뭐 헌터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합을 맞췄을 때 트레이 형이 거기에서 자신의 득점뿐만이 아니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창출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정규리그 때 이런 퍼포먼스를 갔을 때 플레이오프에서의 또 어떤 퍼포먼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수강 중입니다. 사실 클리퍼스가 지금 댈러스전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해서 네네. 저희가 주제 정할 때만 해도 그 패배 당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좀 뻘쭘하긴 한데 아무튼 클리퍼스도 레이커스도 나름 수강 중이다. 네.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레이커스하고 이제 클리퍼스가 붙었잖아요. 아, 개막전. 경기가 개판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저는. 전반은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다. 예, 예. 결국 이제 클리퍼스가 먼저 정신을 차리면서 폴 조지의 어떤 그런 이제 강력함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지금 레이커스는 아직 저는 완전치는 않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건 레이커스가 기본적으로 예고를 한 거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리그 때는 힘을 빼고 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헤럴이나 이런 선수 들어왔지만 손발 맞추는데 또 그 어떤 시간이 좀 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세 번째 경기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이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는 뭐 나름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 좀 위기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네. 역시 그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마음 먹고 하니까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폴 조지 같은 경우에 어깨 부상 왜 지난 시즌에 우리가 이동환 기자가 이제 어깨 부상 어떤 여파가 있어서 슛 쏠 때 어떤 그 슛 메커니즘이 살짝 흔들린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말씀하신 레이커스 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뭐 혼자서 캐리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2년 전에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을 때 MVP 레이스에 들어갔던 그 시즌의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클리퍼스 얘기할 때 자주 얘기했던 게, 이 팀은 뭔가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볼 핸들러 가드가 없다. 그래서 좀 레너드와 폴주지 공격을 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 뻑뻑한 느낌이 든다는데, 지금 비시즌 중에 영입한 어떤 샬럿에서 온 니콜라 바텀이라든지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트레이드 되려 루크 케나드가 그 가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맞습니다. 그게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그 영입이 니콜라스 바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징 커브가 있어서 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케나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프리시즌 때요. 약한데 이 선수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었는데 뭐 나름 나쁘지는 않고 이 선수 그 바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링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난 시즌에 클리퍼스가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과연 레너드 베버리
물론 이제 헤럴이 없지만 이런 선수들이 있었을 때 이 수비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폴 조지까지 했는데 올 시즌에 만약 그런 수비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발을 맞춘 지 2년 차가 된 거고 그렇죠. 좀 더 네. 이게 화학적인 어떤 케미가 좀 더 결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클리퍼스가 이런 탄탄한 수비력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비시즌 때 헤럴이라든가 뭐 몇몇 선수들의 어떤 유출은 있었지만 오히려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은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샌안토니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샌안토니오 개막 3경기에서 2승 1패 기록했는데 일단 개막 2연승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토론토 같은 어떤 동부 강호도 꺾는다든지 그렇죠. 좀 되게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어요. 특히 샌안토니오가 저희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팀이 농구 스타일을 확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사실은 특히 알드리지가 온 뒤로는 좀 약간 느린 농구로 다시 바뀌었었거든요. 투빅맨으로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지난해 버블부터 알드리지나 뭐 어떤 이제 야코퍼들 같은 빅맨 한 명 세워두고 나머지 4명을 가드나 단신 어떤 가드나 아니면 포워드로 그러니까 2m대 어떤 가드들로 그냥 세우는 이런 식으로 농구를 바꿔봤는데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버블에서 8경기 할 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규 시즌에 이번 정규 시즌에 다시 가져올까 되게 저는 궁금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고 이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 포포비치 감독이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리그 최고의 뭐 명장인데 이분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샌안토니의 어떤 스텝을 보면 수비 스텝이 굉장히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긴 해요. 직각으로 이렇게 딱 서 있고 그게 막 교과서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 경기를 보면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보는데 일단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틀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골든 스테이트의 어떤 그 정교한 패턴의 어떤 그 디테일들이 샌안토니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스크린을 세워주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주고 그래서 슛을 갖다가 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기어만 바꾼 거죠. 그쵸.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포포비치 감독이 그동안에 자기는 3점 슛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한 농구의 어떤 대변자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농구가 그런 농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그런 농구를 그렇죠. 하셨던 분이고 올 시즌은 좀 더 파격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파격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요즘 흐름에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되든 뭐 다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이제 그래서 이번 시즌에 좀 눈에 띄는 게 알드리지 3점 시도가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그렇죠. 들었고 네. 심지어 커리어 내내 3점 시도 자체가 적었던 더마 드로잔도 네. 지금 시즌 초반에 3점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트를 엄청 넓게 쓰는 거죠. 개인적으로 샌안토니오 그런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알드리지 가지고 있는 야투율이 너무 떨어져요. 역시 판타지. 리바운드도 안 되고. 기승전 판타지로. 네. 예, 그렇게 하면서 5명이 모두 올아웃 형태 혹은 포아웃 형태로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알드리지가 인사이드에 좀 있으면은 밖에서 가드와 가드의 피켓놀. 그렇죠. NBA에서는 요즘에 그런 가드와 가드 피켓놀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마드로잔 쪽을 또 살려주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 사실 올해 이제 이번 시즌 개막하면서 그레 포포비치가 NBA 역사상 최고령 감독이 됐거든요. 역대 최고령 감독이에요. 예. 근데도 이런 유연성,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고 좀 저희가 나름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KBL 역교구단 감독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유연성은.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샌안토니오의 대변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샌안토니오의 객관적 전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드리지나 드로잔이 있지만 험난한 서부에서 사실은 8위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뭔가 변신을 갖다 하고 스텝업이 되지 않으면 이런 8강권 어떤 경쟁 싸움에서도 패할 수 있다는 어떤 위기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